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설하면 떡국, 세배, 그리고 세뱃돈을 빼놓을 수 없죠. 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올해는 세뱃돈 몫으로 평균 52만 원을 준비했다고 하던데요. 사실 우리끼리 얘기지만 세뱃돈을 얼마나 또 누구한테 줘야 할지 참 고민이 많습니다. 이왕 준비한 세뱃돈 센스 있고 기분 좋게 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물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그 전에 고향 가시는 길 분위기 확 한번 올려볼까요? 노래 한 곡 띄워드립니다. 제가 직접 부릅니다. 나훈아의 고향역. 자, 오프닝에서 세뱃돈 어떻게 기분 좋게 주고받을 수 있을지 싹 다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저와 함께 할 짝꿍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매주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마다 갓 잡은 경제 전달해 주시는 분이죠. 한국경제TV의 신인규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에 이렇게 내려가지도 못하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교수님인 줄 알았더니 가수님이랑 제가 지금 같이 방송을. 옆에서 뭐라 했으면서. 아유, 아니요. 너무 좋았어요. 예. 오늘은 이게 재밌네. 평소에는 교수님이 질문을 하시면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좀 역할을 바꿔보게 됐습니다. 새로운데 교수님께서 오늘 세뱃돈의 경제학 풀어주신다고. 예, 맞습니다. 사실 세뱃돈 주고받는 거는 의례 당연한 풍습이었는데 경기가 안 좋거나 저 주머니 사정이 좀 팍팍하면 이게 참 부담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세뱃돈 좀 우리가 잘 알고 기분 좋게 주고받는 그런 거에 대한 좀 팁을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어렸을 때 세뱃돈 받을 때면은 설날 뭐 추석 다 기다려지는데 그럼요. 이게 언제부턴가 좀 부담스러워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나이 들수록. 그렇죠. 이 세뱃돈 문화 역사적으로 좀 한번 볼래요. 이게 문화가 언제 생긴 거예요? 세뱃돈이라는 게. 예, 뭐 이것도 사실 여러 가지 의견들은 있는데요. 문헌에 남겨진 기록들을 보면 조선 후기에 세뱃돈의 전신에 해당되는 것들에 대한 흔적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요. 사실 조선 시대는 그 여성들의 문박 그 활동이 좀 엄격하게 관리됐었잖아요. 그랬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방가의 부인들이 문안비라는 풍속이 있었거든요. 문안비. 예, 문안비. 문안비는 뭐냐면 바깥 출입이 자유롭지 못했던 양반가의 여성들이 정초가 되면 자신을 대신해서 여자 노비를 일가 친척에 인사를 보냅니다. 대신 보내서. 예, 대신 보내는 거죠. 저는 잘 지내고 있고요. 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고 뭐 어떻습니다 하는 그 자기의 상황을 전달하기 위해서 자기를 돌봐주고 있는 여자 노비를 일가 친척에게 보내는데 그러면 이 문안을 받은 집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 반드시 그 여자 노비에게 세배상을 차려서 대접을 아주 융숭하게 합니다. 아, 마치 그 집안 양반분 오신 것처럼. 그렇죠. 예. 왜냐하면 우리 딸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조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너무 궁금할 텐데 그거에 대해서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니까 참 반갑기도 하고 고맙기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세배상을 차려주는데 이때 세배상만 차려주는 게 아니라 세뱃돈도 줬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 하면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일단 여성 노비에게 먼 걸음까지 와서 우리 딸에 대한 소식 알려줘서 고맙다라는 수고비도 있지만 제 소견으로는 노비에게만 이렇게 세뱃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딸에게 이것도 좀 전달해 다오라는 잘 전달해 다오. 비상금도 같이 살짝 섞어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시댁살이 하다 보면 눈치도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급전이 필요하거나 자신만의 어떤 용돈이 필요한 딸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딸에게 뭔가 돈을 건네줄 수 있는 제일 좋은 기회다 생각돼서 그렇게 세뱃돈을 준 게 우리나라의 세뱃돈의 첫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조선시대 때부터 세뱃돈 문화가 있었다. 그럼 이게 세뱃돈 문화라는 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풍습인가요? 아닙니다. 오늘 설 특집 준비하면서 다른 나라도 좀 살펴봤거든요. 일단 우리 동북아 지역에서는 다 있더라고요. 중국과 대만에는 홍바오라고 해서 홍바오. 예, 그러니까 붉은색 봉투에다가 세뱃돈을 줬기 때문에 홍바오라고 부르는 것 같던데 여기에 이제 세뱃돈을 주는 풍습이 있고요. 일본에서는 도시다마라고 부르는 게 일종의 세뱃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동북아시아
지역에만 있나 살펴봤더니 프랑스에서는 에뜨렌느라는 이거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선물을 연초에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마치 세뱃돈처럼. 그렇죠. 그런 형태의 세뱃돈 문화는 다 있긴 합니다. 즉 새해가 도래하면서 뭔가 덕담과 함께 네가 하고 싶은 그런 걸 잘 하려면 돈도 필요하잖아 하면서 윗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손들에게 이렇게 선뜻 그럴 때 보태라 하고 주시는 풍습들이 여기저기 뭐 남아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이게 매년 설이면은 저희는 세뱃돈을 항상 받아왔는데 또 이제는 드릴 때가 됐고 세뱃돈 이거 얼마씩 해야 좋은지 이게 사실 가장 큰 고민이겠죠. 그렇죠. 교수님은 보통 얼마씩? 100만 원씩 이렇게. 저는 이제 부모님한테 세뱃돈을 드려야 될 때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뭐 부모님께 세뱃돈 드리는데 평소에 용돈도 드리기 때문에 뭐 특별히 아주 세게 드리진 않지만 그래도 5만 원권으로 약간 볼륨감 있게 드립니다. 네. 짝수 이상의 이제 5만 원권을 드린다. 네, 그렇죠. 이제 세뱃돈이라는 게 이제 조카들한테도 많이 주지만 이렇게 부모님한테도 드리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이 설날 때 오가는 돈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전국의 세뱃돈만 다 합쳐도 어마어마한 액수가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 세뱃돈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장 규모를 조사한 자료들을 좀 살펴봤더니 한 7년 전쯤 자료를 해서 이게 꼭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세뱃돈이 한 2조 원 가까이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고요. 또 어떤 언론사에서는 이렇게 이런 조사도 했는데요. 보험회사에서 한 설문조사인데 세뱃돈 얼마나 받길 희망하느냐를 연령대별로 이제 좀 조사를 해봤더니 초등학생은 한 1만 원, 중학생은 한 3만 원, 고등학생은 5만 원, 그리고 대학생은 5만 원에서 10만 원 등이다 이렇게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세뱃돈이 요 정도 시세로 요즘 형성이 돼 있구나 이렇게 알 수는 있었습니다. 야, 이게 저는 세뱃돈을 안 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인데 그때 뭐 1,000원 단위도 저희는 어렸을 때 받아봤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 많이 받았죠. 그리고 뭐 고모 같은 분들께서 그 돈 내가 맡아줄게 이러고 뺏어가죠. 미수금이 굉장히 많아 썼었는데 이제는 이게 7년 전 데이터면 물가가 또 올라가지고 야, 근데 이게 액수를 이렇게 또 제시하더라도 이게 또 각자 사정이 또 있을 테니까. 마침 7년 전 데이터가 이렇지만 이틀 전에도 또 세뱃돈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게 참 특이하게 물가는 그 사이에 엄청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세뱃돈의 시세는 크게 안 올랐어요. 대학생들이 여전히 받고 싶은 세뱃돈 금액은 5만 원에서 10만 원권이고요. 고등학생도 5만 원 수준. 그래서 물가는 많이 올랐지만 세뱃돈의 인플레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다행스러운 일인데 뒤집어 말하면 5, 6년, 7년 전에도 세뱃돈이라는 게 사실 어느 정도 좀 높게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럼 이 세뱃돈을 몇 살까지 그리고 누구한테까지 범위까지 어떻게 줘야 될지 이것도 사실 매번 신경 써야 될 부분이에요. 맞아요. 이거는 좀 가풍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신인구 기자님 댁에서는 언제까지 세뱃돈을 받으셨다가 이제 어른한테 언제쯤부터 주기 시작합니까? 저희는 취업해도 잠깐 이제 공손하게 하면 조금 받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넉넉한 집안이시네. 저희 집은 자녀를 낳으면 그때부터 자녀들에게 줘요. 아, 그때부터 어른이니까. 자녀 낳기 전에는 아직까지 어르신들이 애라고 보나 봐요. 그래서 야, 이거 받아가라 하면서 이렇게 주시고 애 낳고 나면 그러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주는 걸로 이렇게 싹 바뀌는 게 저희 집의 특성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되나 살펴봤더니 취업하기 전까지 세뱃돈을 준다는 답변이 34.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죠. 취업하기 전까지는 세뱃돈을 준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취업하니까 스스로 돈 버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 의미겠죠. 그다음에 미성년자는 모두 준다가 이제 30.4%로 2위. 그리고 나이와 상관없이 3배만 하면 모두 준다. 이게 18.4%.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야. 그다음에 어린이까지만 준다가 6.7%로 4위. 그다음에 많이 버는 사람이 적게 버는 사람에게 준다. 이 답변도 2% 수준까지 있었습니다. 많이 버는 사람이 적게 버는 사람한테 준다. 이거 잘못하면 싸울 수도 있겠는데. 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집들도 많더라고요. 실제 형제분들이 많으면 그 중에서 다 잘 나가는 사람들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잘 나가는 맏형이나 아니면 막내가 제일 잘 나갈 수 있으면 이미 모였을 때 이따 세뱃돈 주는 타이밍 때 봉투를
드리는 거예요. 형들한테. 이걸로 조카들 대신, 예. 세뱃돈 다 나눠줘 하면서 이 잘 나가는 형이 아니면 동생 누군가가 다른 가족들까지 세뱃돈 나눠줄 걸 챙겨오는 집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야, 그런 사려 기품도 좀 필요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다들 기분 좋게 헤어지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또 그렇게 큰형이나 작은형한테 내 아들, 딸들에게 세뱃돈 줄 때 이거 쓰세요 하면 그게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돌아오죠. 예, 그런데 그걸 굳이 큰형 따로 작은형 따로 그렇게 꼭 할 필요 있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이렇게 세뱃돈에 대해서 쭉 이제 살펴보다 보니까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특이한 점이. 예, 뭐냐면 5만 원권이 생기고 났었을 때부터 세뱃돈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때 또 한번 인플레이션이 딱 생겼겠죠. 맞습니다. 사실 세뱃돈을 수표로 주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폐로 얼마 권액이 있느냐가 이제 세뱃돈 시세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는데 5만 원권 등장했었을 때 세뱃돈이 가장 급격하게 올랐고요. 그 뒤부터는 그냥 5만 원짜리 이제 딱 나왔다. 이렇게만 생각하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년 전에 세뱃돈 시세와 지금 세뱃돈 시세가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단 그러면 세뱃돈을 주는 전체 총액은 금액은 그대로인데 어떻게 달라지냐 했었을 때 예. 가풍 자체를 조종하는 것 같아요. 가풍을 조절한다. 예,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아이 낳으면 그때부터 아이에게 세뱃돈을 준다라는 가풍이었던 집이 이제 결혼하면 안 주는 걸로 낮추거나 아니면 대학생이 되면 안 주는 걸로 낮추거나 뭐 고등학생이 되면 안 주는 걸로 낮추거나 이런 식으로 세뱃돈을 지급하는 어떤 시기 이걸 조종하는 게 일반적이지 금액 자체는 많이 조정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또 사회 변화, 경제 변화를 반영할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네. 최근에 저출생이 많아지니까 네. 아니 아기를 낳으면 세뱃돈을 안 주려고 그랬는데 아이를 안 낳으니까 못 낳거나 안 낳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게 사실 아무리 5만 원권이 등장하고 난 뒤에는 세뱃돈 시세가 크게 올라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방금 말씀 주셨던 저출생을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세뱃돈이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워낙 조카들이 많으니까요. 근데 요즘은 하나나 아예 없는 집도 많기 때문에 세뱃돈이 결국 시세가 그대로인 것은 어떻게 보면 가족 간에 일가 친척 간에 주거니 받거니 하는 문화는 예전 같지는 점점 많아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많이 드네요. 그렇게 사회 변화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10만 원권 안 나왔으면 좋겠구나 하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을 것 그럴 같네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0만 원권 바로 나오면 바로 시세가 확 올라가서 만약에 10만 원권 나오면 우리 신인구 기자님은 어느 연령대부터 조카들 뭐랄까요? 조카들 그 세뱃돈을 10만 원 거부터 줄 것 같으세요? 조카들이 이런 거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네. 다행히 또 저는 조카들이 조금씩 어려가지고 네. 그래도 뭐 달라고 하면은 귀여워가지고 또 줘야죠. 이거는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대학생 때부터가 아니라 다 어렸을 때부터 10만 원권을? 저희는 다 애기들이니까 뭐 10만 원 달라고 하면 줘야죠. 네, 우리 세뱃돈 얘기 마저 해봐야 돼요. 네, 일부에서 아까 하신 말씀 간단하게 요약드리면은 조선 시대부터 이 세뱃돈의 원형이 있었고 지금은 설날 때면 조 단위 금액이 움직이는데 네. 이게 5만 원권이 나오면서 또 최근에 저출생 이런 형상들과 맞물려지면서 세뱃돈이라는 게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사실 제가 진짜로 궁금한 거는 이런 겁니다. 요새 사실 경기 안 좋거든요. 그럼요. 체감 경기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네. 혹시 세뱃돈을 적게 주고도 많이 준 것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까요? 예, 나름대로 행동경제학이라는 곳에서 그렇죠. 돈을 지급할 때 이 지급한 금액의 절대적인 액수에 비해서 사람들이 그 금액을 받아들이는 그 액수가 다르다는 것을 초기부터 연구를 한 게 많고요. 네. 아마 이걸 세뱃돈에도 적용해도 아주 쉽게 세뱃돈을 좀 심리적으로 많이 준 것 같은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행동경제학적으로 접근을. 그래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단내림 효과라는 거 혹시 아세요? 단내림 효과는 제가 잘.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을 때 기준점 효과라고 부르는데 뭔가 내가 금액을 판단할 때 그 기준점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금액의 많고 적음이 결정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대충 감오시죠? 네.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중고등학생이 한 사람당 받고 싶은 세뱃돈 액수는 평균적으로 5만 원에서 10만 원이라는 조사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중고등학생 조카들의 머릿속에서는
세뱃돈으로 삼촌들이, 이모들이, 고모들이 5만 원 정도는 주시겠지. 이게 기준점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 기준점보다 많이 주면 그냥 많이 주는 거고 원래 이 기준점보다 적게 주면 그냥 덜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그 기준점 자체가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그런데 스스로 받고 싶었던 이 마음속의 기대치 이것도 기준점이 되기도 하지만 네. 또 뭐가 있냐면 전년 대비 비교죠. 전년비. 네. 네. 우리 큰 삼촌은 맨날 짠돌이, 맨날 오면 세뱃돈 10,000원만 주잖아.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어느 해 세뱃돈으로 2만 원, 3만 원을 줬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세뱃돈 시세가 5만 원이더라 하더라도 오늘 큰 삼촌이 왜 나한테 2배나 많이 주지? 이분이 이렇게 이럴 되잖아요. 뿐이 아닌데. 그러니까요. 이분이 이럴 뿐이 아닌데 네. 이렇게 되는 게 있겠죠. 그래서 전년 대비가 또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세뱃돈을 많이 주냐 적게 주냐 그런 느낌 중에서 많이 주는 느낌을 부여하려면 전년에 비해서 올려만 주면 많이 주는 느낌을 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결국 세뱃돈을 받잖아요. 그럼 그렇죠. 받았을 때 누구랑 비교하냐면 동네 친구들이나 또는 내 동생들과도 비교하는데 피어 그룹 비교를 말씀하시는군요. 그렇죠. 예, 동료 그룹 비교. 맞습니다. 네. 앞집 아저씨 앞집 아저씨네요. 앞집 아이 옆집 아이 다 비교했는데 야 너 세뱃돈 얼마 받았냐 그랬더니 작은 아버지가 나 얼마 주셨어 이거랑 우리 작은 아버지는 3만 원 줬는데 너보다 많이 줬네 이렇게 주면 그걸로 더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변 친구들과 비교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 동생들입니다. 사실 속으로 내가 받고 싶은 마음이나 전년 대비 친구들의 비교 이거보다도 더 기분 상하는 게 우리 막내 동생하고 나의 세뱃돈 격차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주면 무조건 작게 받았다고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형이니까. 예. 중학생인 동생하고 고등학생인 나이가 똑같이 받았다? 이거는 무조건 고등학생인 형이 기분이 상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많이 비교하는 게 또 필요하고요. 네. 또 그다음 당연히 삼촌들이 여럿이면 삼촌들 간의 비교도 있겠죠. 그래서 요런 비교군이 어디인 건지를 보고 교묘하게 금액을 정리를 하면 좋은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면 우리 신인규 기자님은 앞으로 조카들에게 어떻게 세뱃돈을 주실 거예요? 아까 10만 원 줘야겠다는 말은 취소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사실 그렇게 시작하면요 어느 순간 100만 원까지 가야 됩니다. 사실 제 조카들이 지금 말을 못해서 제가 농담처럼 10만 원 정도 얘기한 건데 아직 아기들이라서. 제일 좋은 거는 매년 조금씩 올려주는 게 제일 좋죠. 네, 그래서 뭐 2만 원부터 시작하든 뭐 3만 원부터 시작하든 뭐 여유가 되신다면 5만 원부터 시작을 하든 뭐 그거는 뭐 신인규 기자님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전년에 비해서 조금씩 더 올려주는 거 이거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중학생, 초등학생, 고등학생은 당연히 구분지어서 금액을 달리 주는 걸 아예 문화처럼 우리 집은 원래 늘 그렇잖아 이렇게 해놓는 게 또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런 센스들이 좀 필요하다. 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삼촌들과 같이 세뱃돈을 줄 때 있잖아요. 이게 또 중요한 게 세뱃돈은 결국 총액으로 판단되지 나중에 돈이 많아지면 누가 얼마 줬는지도 다 까먹게 되잖아요. 엄청난 격차가 있지 않는 한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야 세뱃돈 올해는 많이 받아서 30만 원 받았어 40만 원 받았어 다 모아가지고 그럼 그 총액이 기억이 남는 거지 결국 작은 막내 삼촌은 얼마 안 주고 큰 삼촌이 많이 주고 이런 게 별로 기억 안 남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일 좋은 건 뭐다? 각계격파로 나 따로 주고 또 큰 삼촌 도착하자마자 큰 삼촌 세배해서 따로 주고 그런 게 아니라 야 이제 세뱃돈 받아야지 다 같이 세배해라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줘야 이게 약간 익명성을 담보할 수가 있어요. 그건 재밌네요. 그렇죠. 갑자기 삼촌들이 여기저기 자, 안 받은 사람 또 누구 있어? 하면서 막 집어주고 하면 누구 삼촌이 얼마 줬는지 이 흰 봉투는 막내 삼촌이 준 봉투인가 큰 삼촌이 준 봉투인가 헷갈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 같이 줬을 때 결국 나 한 사람은 적게 줬지만 총액이 합쳐지면 좀 의미 있는 수준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주는 것들이 또 중요한 노하우 중에 하나입니다. 재밌네요. 듣다 보니까 이게 경제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 상여금 줄 때 이 HR이라고 하죠. 인사 하시는 분들도 오늘 방송 들었으면은 좀 재밌게 아니면 이 불만 없이
뭐 이렇게 세뱃돈이란 뭐 여러 가지 상여금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다시 세뱃돈 얘기로 돌아가서 네. 세뱃돈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주는 타이밍 얘기도 하셨고 네. 세뱃돈이 아무래도 현금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아까 프랑스 얘기 에트렌느라고 하셨잖아요. 네. 혹시 현금 말고 선물도 좀 기분 좋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나 그런 건 좀 없을까요? 네, 사실 이제 시골 또는 고향에 내려가면 단순히 돈만 챙겨가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선물 사가는 분들 좀 계시잖아요. 그렇죠. 뭐 과일 상자라든가 전통주라든가 또 위스키라든가 뭐 이런 거 부모님 드리려고 사가시는 분들 꽤 계신데 원래는 이 가족은 선물보다 현금을 훨씬 더 좋아하긴 합니다. 사실 저도 그렇죠. 현금이 조금 더 어렸을 네. 때도 그렇고요. 맞아요. 우리가 연인들 같은 경우는 현금을 선물로 주는 경우는 드물죠. 아, 그렇네요. 그러면 네. 오히려 이상하죠. 오히려 기분 상하죠. 이건 왜 그러냐면 연인들 간에는 아직 관계라는 게 공고하고 지속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이 남자친구가 또는 이 여자친구가 날 도대체 얼마만큼 마음에 두고 있는지 나에게 관심이 있는지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선물이 필요해요. 연인들은. 왜냐하면 내가 아주 지나가는 말로 슬쩍 나 뭐 갖고 싶었는데 아니면 내가 어떤 게 취미인데 이걸 슬쩍 흘려서 얘기했는데 그걸 철떡같이 기억하고 덜컥 사왔다. 그게 비싼 게 꼭 아니라 아주 스쳐 지나가는 말로 했던 건데 그걸 사왔을 때 그거는 돈 문제가 아니라 네. 이 선물에는 나름대로 관심과 애정이 투영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인들 간에는 그 사람이 필요한 거, 그 사람이 관심 있었던 물건을 사주는 게 현금보다 훨씬 100배 효과가 좋아요. 반대로 못 알아듣는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는 이건 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내가 예. 선물을 뭘 사줘야 될지 모른다 그러면 이거는 연인 관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부모님 관계 또는 형제 자매 관계 이거는 깨질래야 깨지기가 어렵죠. 그렇죠. 불가능하죠, 사실. 그러니 애정과 관심과 지속성을 위한 어떤 그런 표현을 별다르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 여기에서는 뭐가 아빠가 필요한 뭐 선물, 엄마가 필요한 선물 이런 것들 사가지고 가서 내가 막내로서 애교 부려야지. 부모님은 어차피 넌 나의 막내라는 게 불변의 진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물 말고 뭘 원한다? 현금이죠. 무조건 본인들이 뭔가 필요할 때 그때 알아서 쓸 수 있는 가장 범용적인 지불 수단 현금을 사실 제일 선호하는 게 사실 설날의 특수성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세뱃돈과 설날 고향에 내려가서 쓸 돈, 그 돈을 100만 원이라고 책정했다라고 하면 네. 100만 원 중에서 일부는 과일도 좀 사가고 우리가 전통주도 좀 사가고 이렇게 사가고 나머지는 애들 세뱃돈 주고 부모님 용돈 얼마 드려야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선물은 최대한 줄이고 현금으로 다 드리는 게 제일 만족도가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나아요. 아, 내가 돈을 많이 썼는데 선물 준비한다고 돈 많이 쓰는 것보다는 우리의 관계성을 고려하면은 현금 준비하는 게 조금 더 나은 전략일 수 있다. 경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더 있습니까? 예, 사실 가끔 삼촌들 중에서 참 아쉬운 삼촌이 저도 기억 남는 삼촌이 있습니다. 예, 저 어떤 분이냐면 꼭 세뱃돈을 문화상품권으로 주시는 분이 계세요. 게임 좋아하시는 삼촌이실 수도 있겠는데. 아니에요. 저보러 그거 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문제집 사는데 써라. 아우, 예. 문제집은 어머니가 알아서 사주거든요. 그런데 꼭 문화상품권으로 사주시는 분이 계신데 네. 이것도 똑같은 돈을 주는데 오히려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일이 되겠죠. 같은 유가증권이면은 현금으로 주세요라는 얘기가 돼요. 그렇습니다. 차라리 어떤 경우도 있냐면요. 이걸 현금으로 주거나 문화상품권으로 주거나 또는 백화점 상품권으로 줄 때 한 가지 살펴볼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원래는 당연히 범용성이 제일 좋은 지불 수단인 현금으로 지급했을 때가 제일 만족도가 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조카들의 세뱃돈을 조카들이 직접 챙기는지 아니면 그 조카의 부모가 지주사가 하나 있던지 지주사가 있는지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지를 봐야 돼요. 아하. 예를 들어서 현금이면 어머니 아버님 그 조카의 어머님 아버님들이
걱정이 되잖아요. 애가 큰 돈 가지고 있다가 또 괜히 엉뚱한 데 쓸까봐. 아 그렇죠. 요새는 그래서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화상품권이나 백화점 상품권은 쓰는 게 뭐 이상한 데 쓸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문화상품권은 게임 아이템을 쓰나요? 살 때 많이 쓰는. 그건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삼촌이 아쉬운 삼촌이 게임을 좋아하는 삼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는데. 그건 몰랐네요. 그래도 백화점 상품권은 뭐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만약에 부모님이 가져가는 조카들에게는 문화상품권이나 백화점 상품권을 줬을 때는 그거는 그냥 아이가 알아서 옷 사건데 쓰거나 뭐 아니면 본인이 가지고 싶은 거 살 때 쓰기 때문에 이어폰이나 뭐 헤드폰을 그럴 때는 오히려 현금보다 조카들의 만족도가 더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어렸을 때 약간 게임을 좋아했던 뭐 디아블로라든지 뭐 이런 것들 문화상품권을 줄 때 내심 기뻤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문화상품권은 저희 고모가 나한테 맡겨라는 말씀을 잘 안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좀 있네요. 이거를 행동경제학적으로 보니까 이것도 재밌네요. 네, 실제 저도 이거 힌트를 어디서 얻었냐면 외제차 광고 마케팅에서 찾은 힌트예요. 외제차 광고 마케팅.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동차를 구매하는 행태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 사회생활 처음 했을 때는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국산차를 좀 타다가 그러다가 돈이 조금 모여요. 그러면 외제차 나도 한번 타볼까?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엔트리 레벨의 외제차 브랜드들이 있어요. W사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또 돈이 조금 모이면 뭐 B사라든가 또 다른 B사라든가 또 다른 A사 뭐 이렇게 올라가는 어떤 이런 단계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런데 아주 하이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집에 이제 그 정도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집에 차가 한 대가 아니에요. 아빠 차 따로 하나 있고 집에서 엄마가 쓰는 차 따로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회생활 처음 해서 이제 약간 돈이 모여서 우리 집도 외제차 하나 사보자 이렇게 하는 집 같은 경우는 처음 집에 차를 하나 살 때 이젠 차가 한 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이 차 한 대를 살지 말지에 대한 의사결정은 남편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누구의 동의가 필요하다? 안에 계신 그렇죠. 내무부 장관. 아내의 동의가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엔트리 레벨의 외제차들은 차 브로셔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남편은 이미 이 차로 마음을 정했어. 그런데 아내를 설득하기 위해서 브로셔가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차 뒤트렁크에 이렇게 장바구니가 많이 담겨진다든지 아이 유모차가 통으로 들어간다든가 전부 브로셔가 그런 식으로 카탈로그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내분 집에 들고 가서 설득하기 쉽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좀 고급 차량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제 남성차 따로 여성차 따로라든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굳이 그런 브로셔가 없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 결국 세뱃돈도 그렇네, 이 세뱃돈이 내가 조카에겐 줬지만 실제 조카 통장이나 조카 주머니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 우리 막내 동생한테 아니면 우리 처남이나 처제한테 가는지, 내 조카의 중간지수사한테 가는지 그렇죠. 그걸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세뱃돈을 절약하는 또 하나의 팁이 생기죠.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서 아주 어린 조카들이에요. 얘한테 돈 10,000원을 줄지 또는 한 30,000원 줄지 50,000원 줄지 헷갈리는데 얘는 딱 보니까 이 세뱃돈이 시큰둥해요. 왜? 결국 엄마가 다 뺏어가거든. 그럼 그 친구한테는 굳이 많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끼리 이런 정보를 공유하셔야 돼요. 우리 집은 초등학교 이후부터는 지가 세뱃돈 써도 마음대로 하도록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조카가 직접 관리하는 거니까 우리 삼촌 짱 하면서 세뱃돈 많이 준 삼촌이 인기쟁이가 되는 건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그냥 결국 우리 엄마가 다 가져가는 거니까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또 있죠. 그냥 이제 눈으로만 감사합니다. 이제 겉으로만 이렇게 되는. 맞습니다. 바로 이런 뭐 힌트들이 좀 행동경제학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게 행동경제학을 알면 이 세뱃돈을 줄 때도 여러 가지 더 좋은 전략을 취할 수가 있는 거네요. 재밌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세뱃돈을 주는 시점이에요. 시점이요?
시골집에 또는 고향집에 다 도착했습니다. 뭐 비슷한 시기에 큰형, 막내 동생이 다 같이 왔어요. 그러면 다들 반가운 나머지 자 조카들아 세배부터 하고 시작하자 해서 그때부터 세배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거보다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겠죠. 뭐 가족끼리 그동안 뭐 근황 토크라고 하죠. 뭐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한참 한 다음에 올라가기 직전에나 아니면 차례 다 치르고 난 다음에 네. 자 이제 세배들 해야지 하는 그 타이밍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예. 주머니가 팍팍하신 분은 그 두 타이밍 중에서 어느 게 더 자기에게 유리할까요? 저 같으면은 거의 마지막에 주는 게 유리할 것 같기도 한데. 왜요? 그래야 기억에 좀 더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거든요. 아, 기억에 남을 것 같아서? 예. 아닙니다. 자,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마지막에 주는 게 좋긴 한데 그게 기억에 남을 것 때문이 아니라 반대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진짜 세뱃돈이 올해는 부담스러울 상황인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솔직한 상황, 근황 토크할 때 본인의 상황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 내가 요즘은 장사가 너무 안 돼. 사실 내가 그래서 올해는 내려올까 말까도 고민하다가 아버지 한번 보고나 가려고 내려왔어요 하면서 흔히 말해서 앓는 소리, 죽는 소리 많이 하면 아유, 오늘 얘한텐 내가 용돈 받긴 글렀다 했는데 만충을 이렇게 많이 그렇죠. 그런데 쓱 이제 나가기 전에 엄마 하면서 그냥 엄마 주머니에 그냥 싹 뭘 꽂아주고 가요. 야, 너 장사도 안 된다는데 뭐 이걸 줘. 그러면 됐어. 나도 그렇다고 그냥 갈 순 없잖아 하고 가면 그 마음 자체를 따뜻하게 받을 수가 있는 여지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하나 있고 또 적게 줬을 때 약간 조카들에게 갑자기 미안한 감 있잖아요. 미리 다 세배 다 치르고 세배 나누고 네. 그다음에 세뱃돈 다 주고 나서도 몇 시간 동안 조카들하고 떠들 때마다 눈 마주칠 때마다 좀 약간 좀 쑥스럽잖아요. 예. 그러니 집 나올 때 그때 세배 다 하고 그다음에 확 빠져나가는 것도 마음 편하게 나올 수 있다. 이런 팁 하나 드려봅니다. 오늘 특집을 설 직전에 한 게 굉장히 좋았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고 있는데 이 세뱃돈에 얽힌 다양한 얘기 참 정말 재밌었습니다. 오늘 교수님 덕분에 고향 가는 분들의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졌을 것 같고 가벼워지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세뱃돈 특집 정말 재밌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신 신인규 기자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설 특집 생방송 벌써 인사드릴 시간이네요. 아까 제가 커피 쿠폰 드리는 퀴즈 정답자 맞추신 3분께 드린다고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10분이라고 합니다. 10분이니까 당첨자 명단 송경제 홈페이지에서 자유 게시판에서 올려놓을 테니까요. 꼭 확인해 보시고요. 신 기자님, 오늘 마치기 전에 기자님도 준비한 선물이 있다면서요? 선물이 됐으면 좋겠는데 고향 가시는 길에 지루하시지 말라고 저희가 노래 한 곡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도 다시 반짝이 자켓 입으셨다는 거는 저랑 같이 하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번엔 신인규 기자와 제가 함께 부릅니다.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